숨바꼭질 게임에서 숨었는데 30분마다 여기 있어요 라고 외쳐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바로 잡히겠죠. 그런데 전 세계 디젤 잠수함들이 지난 80년간 바로 이 짓을 해왔습니다. 적 바다 한가운데서 물 위로 쑥 올라와서 엔진 돌리며 연기 뿜고 소음 내면서 저 여기서 배터리 충전 중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유보트 수천 척이 이것 때문에 격침됐고 21세기인 지금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잠수함은 3주 동안 단 한 번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원자력도 아닌데 말이죠. 캐나다가 60조 원짜리 잠수함 계약의 최종 후보로 한국과 독일을 두고 저울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수함을 핸드폰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가 하루 만에 닳는 핸드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충전하려면 반드시 집에 가야 합니다. 밖에서는 충전이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충전기를 꽂으려면 공기가 필요한데 물속엔 공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젤 엔진이라는 게 결국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건데 불을 피우려면 산소가 필요합니다. 촛불도 산소 없으면 꺼지는 것처럼 디젤 엔진도 산소 없으면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속에선 미리 충전해둔 배터리로만 움직이는데 이게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바닥이 납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수면 위로 올라가서 스노클이라는 빨대 같은 걸 내밀고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엔진을 돌립니다. 여기서 스노클이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잠수할 때 쓰는 숨대롱입니다. 사람이 물속에서 스노클 물고 수면 위로 관만 내밀고 숨 쉬지 않습니까? 잠수함도 똑같습니다. 물속에 잠긴 채로 마스트만 수면 위로 쏙 내밀어서 공기 빨아들이고 그 공기로 디젤 엔진 돌려서 배터리 충전하는 겁니다. 2차 대전 말기에 독일군이 개발했는데 처음엔 혁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떠오르지 않고도 엔진을 쓸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곧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엔진 돌리면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마치 조용한 도서관에서 갑자기 믹서기 돌리는 것처럼 물속 전체로 진동이 쫙 퍼지는 겁니다. 적 군함의 소나가 이걸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잡아냅니다. 게다가 배기가스도 나오고 수면 위로 튀어나온 마스트는 레이더에도 포착됩니다. 실제 작전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적 항구 근처에서 정보 수집하거나 공격 대기 중인데 배터리 떨어진다고 수면으로 올라가야 한다면 작전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숨바꼭질 하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드는 격이죠. 그래서 전 세계 해군들이 수십 년 동안 고민한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물 위로 안 올라가고도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 문제의 해답이 바로 AIP, 영어로 Air Independent Propulsion입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공기 독립 추진인데 쉽게 말해서 외부 공기 없이도 엔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AIP 개념 자체는 1960년대부터 연구됐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방식이 크게 4가지 있고 각각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첫 번째는 폐쇄회로 디젤 방식인데 이건 산소통을 따로 싸들고 다니면서 디젤 엔진 돌리는 겁니다. 마치 등산할 때 산소통 메고 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나온 배기가스는 정화해서 재활용하고 말이죠. 원리는 간단한데 문제는 엔진이라는 게 워낙 시끄럽고 뜨겁다는 겁니다. 아무리 소음을 줄여도 기계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완전히 없앨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거의 안 씁니다. 두 번째는 스털링 엔진 방식입니다. 이건 좀 특이한데 헬륨 같은 기체를 뜨겁게 데웠다 차갑게 식혔다 반복하면서 피스톤을 움직이는 열기관입니다. 압력솥 뚜껑이 증기 압력으로 덜컹거리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스웨덴이 주로 사용하는데 비교적 안정적이긴 한데 부피가 크고 소음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기계 부품이 움직이는 한 소음을 완전히 제거할 순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메탄올 계질 방식인데 메탄올을 화학 반응시켜서 수소를 뽑아내고 그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메탄올은 액체라서 저장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휘발유처럼 탱크에 담아두면 되니까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부산물로 나온다는 겁니다. 물속에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려면 또 별도 장비가 필요하고 복잡해집니다. 이런 메탄올 계질 방식은 한국에서도 연구는 많이 하지만 지금 실전 잠수함에서 주력으로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 해군이 실제로 운영하는 AIP의 핵심은 4번째 방식입니다. 바로 연료전지 방식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데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서 직접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불을 피우지 않고 엔진도 안 돌리고 그냥 화학 반응만으로 전기
전기가 나옵니다. 효율은 40%에서 60%까지 나오는데 기존 디젤 엔진이 30% 안팎인 걸 생각하면 엄청난 겁니다. 게다가 소음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기계가 안 돌아가니까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한국이 처음부터 이 기술을 가진 건 아닙니다. 마치 레시피 없이 요리를 배우려는 것과 같았죠. 초기 장보고 II급 잠수함 도입할 때는 핵심인 연료전지 모듈을 독일 지멘스사 제품에 완전히 의존했습니다. 독일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핵심 설계와 세부 기술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블랙박스에 가깝게 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동차 엔진에 봉인 스티커 붙여놓고 뜯으면 보증 무효라고 쓴 것처럼 정비와 개량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어려운 구조였던 겁니다. 비싼 돈 주고 샀지만 완전한 기술 독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범한 퓨얼셀 같은 국내 기업들이 달라붙어 마치 레고 블록을 하나하나 새로 설계하듯이 수만 개의 부품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는 스택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하의 혹한에서 고온 다습한 환경을 오가며 100만 번 이상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운동선수가 근력 훈련하듯이 연료전지를 극한 상황에 계속 노출시켜서 약한 부분을 찾아내고 보강하는 작업을 반복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도상창호급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는 독일제보다 출력은 높으면서 수명은 더 긴 말 그대로 초격차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이제는 부품 하나가 고장나도 우리 손으로 즉시 고칠 수 있는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룬 겁니다.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부터 이 연료전지 시스템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한화 오션 주도로 150kW급 연료전지 4기를 탑재했습니다. 이 체계로 수주 약 3주에 가까운 장기 자망 성능을 입증했다는 시험 결과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럼 이 연료전지라는 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불을 피우지 않고 전기를 만든다는 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사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수소와 산소를 만나게 하면 물이 되지 않습니까?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겁니다.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만나면 물 한 분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 전자의 흐름이 바로 전기입니다. 마치 댐에서 물이 떨어질 때 수차를 돌려 전기를 만드는 것처럼 전자가 흐르면서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연료전지는 이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한쪽에는 수소를 넣고 반대쪽에는 산소를 넣고 가운데 특수한 막을 설치합니다. 이 막을 전해질 막이라고 하는데 체에 곡식 거르듯이 수소 원자는 통과시키지만 전자는 못 통과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수소가 막을 통과하려고 할 때 전자는 따로 외부 회로로 빠져나가야 하고 이게 바로 전기가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막 반대편에서 수소와 만나서 물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딱 2가지입니다. 열과 물입니다. 열은 냉각수로 식히면 되고 물은 그냥 깨끗한 순수한 물입니다. 이산화탄소도 안 나오고 유해 물질도 전혀 없습니다. 마치 역삼투압 정수기에서 나온 물처럼 깨끗한 증류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합니다. 잠수함은 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채웠다 뺐다 하는데 여기에 쓸 수도 있고 냉각수로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제 과정을 거쳐 식수나 생활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합니다. 3주 항해하는 동안 상당한 양의 물이 생산되는데 이게 오히려 자산이 되는 겁니다. 쓰레기가 아니라 보물이 되는 거죠. 그럼 수소는 어떻게 저장하냐? 수소는 워낙 가벼운 기체라서 저장이 어렵습니다. 액체 수소로 만들면 영하 253도까지 냉각해야 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 AIP는 금속 수소 저장 합금, 대표적으로 티타늄 철계 합금처럼 무게 대비 약 1.8% 수준의 수소를 담을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탱크가 아니라 고체 스펀지에 가깝게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이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합금은 수소를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고체 상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듈 개수나 배치는 군사 기밀이라 공개된 숫자는 없지만 구조적으로는 압력 용기 여러 개를 선체 안팎 공간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안전 밸브와 냉각 시스템도 당연히 달려있고 혹시 모를 폭발 위험을 최소화한 겁니다. 산소는 액체한소 형태로 저장하는데 이건
영하 83도 정도에서 보관합니다. 공기를 정제해서 순수한 산소만 뽑아낸 거라서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렇게 수소와 산소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연료전지에서 조용히 전기를 만들어내면서 한국 잠수함은 수주 동안 물 위로 한 번도 안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여기에 리튬이온 배터리까지 결합했습니다. 세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잠수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실전 배치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여기에 연료전지 AIP까지 결합한 대형 하이브리드 잠수함을 실전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 잠수함의 강점입니다. AIP가 오래 버티는 힘이라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순발력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와 단거리 선수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 납축 전지는 무겁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며 방전될수록 전압이 뚝 떨어지는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낡은 자동차 배터리가 시동 걸 때 힘없이 끙끙거리는 것과 같죠. 하지만 한국이 상용화에 성공한 잠수함용 리튬이온 배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고속 충전되듯 잠수함도 짧은 시간에 스노클링만으로 배터리를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적에게 노출될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납축전지 대비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높아서 유사시 적의 어뢰 공격을 회피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해야 할 때 폭발적인 가속력을 제공합니다. 조용히 잠복하는 스텔스 모드, 그러니까 ARP 모드와 순식간에 적을 타격하거나 도망치는 대시 모드, 그러니까 리튬이온 모드를 자유자재로 오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독일 등 경쟁국도 리튬이온과 AIP 조합을 연구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대형 플랫폼에 본격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아 선도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영실급으로 불리는 KSS-3 배치2는 리튬이온 전지 적용으로 수중 지속 항해와 고속 기동 시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현재 시험과 전력화 과정을 통해 성능이 검증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평상시엔 AIP로 천천히 조용히 움직이다가 위험한 상황에선 배터리로 빠르게 회피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AIP로 만든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움직이니까 사실상 수주 내내 작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캐나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CPSP라는 이름으로 약 600억 캐나다 달러, 한화로 60조 원 안팎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이고 한국의 KAS-3와 독일 TKMS가 유력 경쟁자로 거론됩니다. 2026년 2월에는 캐나다 조달과 국방 고위 인사가 한국 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건조 능력과 기술 협력을 점검하는 일정도 진행됐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건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가성비와 납기 준수라는 무서운 무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은 건조 기간이 워낙 길어서 예정된 날짜에 배를 인도하는 것이 천문학적인 비용과 직결됩니다. 마치 결혼식 예식장 간 날짜에 맞춰 공사 끝내야 하는 것처럼 하루만 늦어도 페널티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 한 번의 납기 지연 없이 최신형 잠수함을 뽑아내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여기에 현지 맞춤형 전략이 더해집니다. 캐나다는 잠수함을 사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술 전수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리책을 사는 게 아니라 요리 선생님을 초빙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독일은 기술 이전에 보수적인 반면 한국은 현지 조선소와의 협력과 기술 공유에 훨씬 유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60조 원이라는 거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배만 사오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방위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워줄 파트너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왜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에 관심을 갖는지 이유가 명확합니다. 바로 북극해 때문입니다. 캐나다 북극 항로는 얼음으로 덮인 바다가 수천 킬로미터 이어집니다. 여기서 잠수함 작전을 하려면 스노클로 숨쉬는 게 불가능합니다. 수면이 전부 두께 3m짜리 얼음판으로 막혀 있거든요. 전통적인 디젤 잠수함은 이틀에 한 번꼴로 적 바다 한가운데서 숨을 쉬러 올라와야 했는데 위가 얼음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잠수함은 연료전지 AIP 덕분에 수주 동안 물 위로 한 번도 올라오지 않고
작전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얼음 밑을 유유히 항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보 수집이나 대잠작전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에 최적이죠. 여기서 한국 잠수함의 성능을 다른 방식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실합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잠항 기간이 2일에서 3일 정도가 한계이고 배터리로만 움직이니까 속도도 제한적입니다. 소음은 중간 수준이고 말이죠. 반면 한국의 K-AIP 잠수함은 잠항 기간이 수주 이상이고 AIP 모드에서 시속 5노트에서 6노트로 움직입니다. 소음은 초저소음 수준인데 기계 부품이 거의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잠항 기간이 사실상 무한대고 속도도 시속 20노트 이상 나오지만 냉각 펌프와 터빈이 구조상 작동해야 하므로 완전한 무소음은 불가능합니다. 소음 측면에서 보면 한국 AIP 잠수함이 압도적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펌프를 계속 돌려야 하고 터빈도 작동시켜야 합니다. 마치 컴퓨터 냉각팬이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소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손아에 잡힙니다. 반면 AIP 연료전지는 순전히 화학 반응만으로 전기를 만드니까 기계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바닷속 자연 소음보다 낮은 수준, 그야말로 유령처럼 조용한 겁니다. 탐지 난이도가 크게 올라가는 거죠. 이제 잠수함은 단순히 크고 강력한 무기를 싣는 플랫폼을 넘어 누가 더 유령에 가까운지를 겨루는 장이 되었습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가질 수 없는 정적의 미학, 그리고 일반 디젤 잠수함은 꿈도 꿀 수 없는 지구력, 이 상반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 바로 KAIP 기술의 본질입니다. 극지방의 얼음 밑에서 혹은 적의 앞마당인 얕은 연안에서 한국 잠수함은 아무런 흔적도 소리도 남기지 않고 수주를 버팁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날아오는 레이더도 바닷속을 훑는 소나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 침묵의 과학이 대한민국을 세계 상위권 잠수함 보유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KAIP 기술은 국산화에 성공해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캐나다가 수십조 원 규모의 북극 잠수함 파트너로 한국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작은 스택 안에서 벌어지는 수소와 산소의 조용한 만남이 21세기 잠수함 전쟁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불 피우지 않고 엔진 돌리지 않고 오직 화학 반응만으로 수주를 버티는 이 기술이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겁니다. 80년 전 유보트가 뿜어내던 검은 연기는 이제 한국 잠수함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 한 방울로 바뀌었고, 그 작은 변화가 전 세계 해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침묵의 기술이 승리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